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크로우님이 가을 남자 준비됐습니까? 시작합시다. 삐딱한 뉴스 라고 올려주셨고요. 네. 여기서 가을 남자는 제이비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겠지요. 네. 동해바다님이 오늘 새벽에는 발이 시려워서 담요를 끌어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모든 님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덥다 얘기한 지가 지난주였던 것 같은데 이제는 또 춥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네요.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서 더우면 덥다고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그러고 차 타고 갈 때와 걸어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게 살아가는 모습이죠. 사실 뭐. 네. 네, 이 표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짱구님이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가을이 들어오고 있네요. 라고 올려주셨어요. 가을이 들어오고 있다. 창틈 사이로 들어오고 있는 건가요? 네. 표현이 약간 시인이시네. 그리고 청도희님이 오늘은 수능 모의평가가 있는 날입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이라고 올려주셨는데 떨지 마시고 평소 실력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11월이죠. 네. 코앞입니다. 어떻게 합격 맛집에 이어서 또 금메달 맛집까지 저희한테 명칭을 붙여주셨는데 수능 대박집까지 가나요? 그 아직은 좀 빠르고 그냥 운기조식 잘하시기 바란다.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1536님이 기나긴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새벽에 일어나서 밭에서 일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하듯 정치도 좀 변했으면 우리가 행복하겠어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정치가 변하면 행복할 것 같다. 정치도 변하나요? 왜 제가 정치권을 대변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제 입한테 이걸 항상 물어주죠. 많은 분들이 정치권에서 매일 싸우는 거 보면서 지겹다 좀 그만 싸워라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일전에도 한번 제가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정치의 역할 중에 하나가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싸우냐고 욕하지 마시고 좀 잘 싸워라라고요. 그러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게 더 현실적이다. 싸울 거면 제대로 싸워라. 좀 생산적으로 이렇게 네. 채찍질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연 오늘 준비한 뉴스들을 보면서 여야가 제대로 싸우고 있는지 그것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7694님 취준하면서 듣던 시선집중 덕분에 생각하는 힘을 길러서 합격하고 출근합니다. 직장인들 수요일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7694님 축하드리고 이로써 합격 맛집이 또 한 번 인증이 그렇죠. 됐네요. 느긋하게 들으시겠네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이비타임즈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이런 문답이 오갔는데요. 들어보시죠. 예,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마크시스트, 파시스트 이런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활개치고 그래서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의 말씀도 저서에서 하신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 부분은 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려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 시각 평하지는 않겠고요.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김용현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이 했던 주장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7년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당시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혁명, 토지혁명, 빵혁명, 평화혁명은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 복지혁명, 평화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말과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말을 들었는데 이 두 사례를 묶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교집합이 있습니다. 그 교집합을 채우고 있는 게 뭐냐? 이념이 활개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데가 아니고 바로 여권 안에서 이념 공세 내지 이념성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안창호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비판, 집권여당 소속 의원의 이재명 비판 모두 반공을 앞세우고 있는 이념 공세다. 이 점에서 공통분모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궁금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런 이념 공세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고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반국가 세력, 공산 전체주의 세력 규탄, 이게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궁금하다. 이걸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표가 되고 난 후 입만 열면 국민 눈높이, 민생을 외쳐온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일까도 궁금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념형 인사를 인권위원장으로 지명하고 소속 의원은 이념 투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지향하고 있는 바와 호응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궁금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데이지님이 이념이 밥 먹여주나요? 경제 엉망인데 민생은요? 라고 물음표 달아주셨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님, 인권위원장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세상이라고 꼬집어 주셨고, 레드헤어님은 그럼 저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루이 14세기 시기를 살아가고 있나요? 짐이 곧 국가다. 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그 마음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행보를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네, 당대표 취임 후에 처음으로 TK를 찾았어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구미 생가를 방문을 했고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에서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했고 전당대회 내내 만나지 못했던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만났습니다. 이런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보수 정당의 대표가 보수의 심장을 찾아갈 수 있겠죠. 특히 명절을 앞둔 상황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조금 전에 한번 물어보고자 했던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정립해야 되는 보수의 가치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묻는 두 개의 사례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보수의 본령은 무엇이냐? 그 가치는 무엇이냐? 국민 눈높이에 입각해 볼 때. 그게 궁금하다 이 말씀을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보수의 심장은 알겠는데 보수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는데요. 여기에 대한 답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챙겨볼 뉴스가 있던데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권리 구제를 한 비율이 낮아지고 기각이나 각하 등 종결한 비율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도 오늘 아침에 있었거든요. 네. 만약에 안창호 후보자가 인권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면 취임을 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몇몇 인권위원들의 여러 가지 행태는 계속 보도를 타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데서도 비롯된 현상일 수도 있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니까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인사청문회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는데요. 심우정 후보자의 말 두 마디를 골랐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두 사안에 대한 입장인데요. 먼저 이른바 문재인 수사에 대한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제가 지금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차관 원디로 보고를 받은 전혀 없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대검 차장 시절에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은 김건희 명품백 수사에 대한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지금 3일 뒤에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당시 전원 외부 민간위원입니다. 그분들 중에서도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 후보자 입장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두 가지 사안에 어떻게 답할까 아주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이 두 마디에도 교집합이 있죠. 그게 뭡니까? 나는 몰라. 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 태도 아니겠습니까? 네? 이미 이 자리에서 예상한 바 있습니다. 정석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 피해가기용 정석. 자,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조만간 심우정 후보자하고 직접 상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부터 먼저 환기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김건희 명품백 수사는 어찌어찌 피해간다 하더라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도 총장 임명장 받은 후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 피의자로 적시한 수사의 경우에는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더더욱 검찰총장으로서 최종 지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다. 따라서 나는 몰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얘기 성립이 안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요.
그래서인지 심우정 후보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한마디 더 한 게 있는데요. 이것도 마저 들어보시죠. 지금 아이패드의 압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하고 또 그 목욕탕에 지금 찾아갔던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위가 약간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보고받지 않아서 모른다면서 어떻게 또 이렇게 이제 아주 그 가지에 그러니까 그 해당이 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언론 보도 알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언론 보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명품백 그 수수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어마어마하게 쏟아졌는데 그거 다 보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건 또 평을 안 하실까요? 납득이 되십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이 말을 언제까지 아낄 수 있겠냐에 대해서 춘철님들은 시간은 공정합니다. 이런 얘기를 올려주셨는데 언젠가는 말할 시간이 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가 한 말 중에 어떤 사건이든 동일한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규정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라고 한 말도 저는 좀 보였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정답 같은 말이지만 과연 그렇게 될까? 국민들도 다 그렇게 평가할까? 요것도 이제 앞으로 좀 볼 문제 아닐까요? 그럼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에 대한 수사도 출장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핸드폰 반납하고 조사하게 되겠네요. 동일한 기준으로 수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한번 지켜보죠. 어떻게 할지. 네, 심우정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한 총평 먼저 가을님은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평정심 유지는 빛났던 후보. 네. 고성이 오거나 이러진 않았다.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이런 것 같았어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지난주에 부산 백스코에서 2024 세계 지질과학총회가 열렸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대회인데요. 지질올림픽으로 불리는 아주 큰 행사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참석한 일본 연구자가 90여 명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90여 명이면 많은 것 같은데 왜 제가 불과했다라는 표현을 썼느냐. 그 이전에 다른 나라에서 열린 총회에는 50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500명 대 90명 하면 뭐 지금 5분의 1로 확 줄어든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보다 더 준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뭔지 이게 궁금해서 보니까 동해 표기 문제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대회 준비위원회가 공식 자료와 발표 세션 명칭 등의 동해를 표기하는 방안을 추진을 했는데 일본이 일본해라고 표기해야 한다 이렇게 맞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위원회가 이제 국제 관례가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게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함께 표기하자 이런 방안을 제시를 했지만 이마저 일본 측에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 실랑이가 1년 정도 이어졌다고 하고요. 대회 준비 기간에 결국 파국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결국 조직적으로 보이콧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본 지구과학연합이 지난해 말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문을 올렸는데 그 내용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명 표기 문제로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다라는 공지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보이콧을 유도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살펴보니까 일본 정부 연구기관이나 정부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자는 거의 대부분 총회에 불참을 했다고 하고요. 참석한 사람들 대부분은 은퇴한 연구자나 기업 소속 연구자들, 다시 말해서 민간 부문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결국 뭡니까? 일본 정부의 입김 내지 영향력이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 소식 이렇게 전해드리면서 얘기 나온 김에 뉴스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어제 MBC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들어보시죠. 일본 자민당이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명문화하는 개헌 방침을 굳혔습니다. 2차 대전에서 패망한 일본은 평화헌법 구조에 전쟁과 무력 행사를 포기하며 육해 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국가 교전권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해왔습니다. 자민당 헌법개정 실현본부에선 이런 조항을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유지한다는 조문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에 자위대가 명기되면 평화헌법 구조 자체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효과가 있어 일본 내에선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헌안엔 유사시 내각 권한을 강화하는 긴급 정령도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본 패망 후 헌법에서 삭제됐던 계엄령을 사실상 부활시키겠다는 건데 네, 뭐 사실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일본 보수 세력이 특히 자민당이 일본 평화헌법을 수정하려고 한다는 이야기는 되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그 얘기가 다시 나왔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사안, 그게 뭡니까? 일본이 컵의 비어있는 절반 부분에 물을 담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점. 이걸 확인하는 뉴스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써니님이 일본 정부는 이렇게 독하게 영토 문제에 혈안이 되어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음표 보내주셨는데 뭐 독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고 있다. 이게 정부의 입장이긴 하죠. 근데 지금 저희가 들려드린 뉴스대로 평화헌법까지 고쳐가면서 이렇게 한다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싶은데 이번 주 금요일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잖아요. 네. 원래 당일 일정이었는데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회포를 풀고 싶다라고 하면서 일정을 늘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면 조금 전에 제이비가 말씀하신 컵의 절반 좀 채워지는 겁니까? 아니요. 좀 있으면 퇴임하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다고 컵의 절반을 채우겠습니까? 다른 컵을 들겠죠. 건배 외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기시다에게 지금 그런 힘이 있나요? 그다음에 그런 힘을 떠나서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그런 의지가 있으면 총리로 있는 동안에 뭐 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사도광산 관련해가지고 일본인이 만든 기념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일본어로 쓰여진 문서들이 쫙 전시가 돼 있는데 그 말을 해석을 해보니까 조선인 노동자에 대해서 좀 비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런 뉴스도 어제 뉴스데스크가 전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정부가 이 사도광산의 전시물을 다른 시설로 이전해 달라고 요구를 할 방침이다라는 게 우리 언론이 아니라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거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저거 떠나서 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사이가 좋은 것과는 별개로 일본과 한국의 관계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지금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는 뭔가 국민들이 원하는 정방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 말씀하신 거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양국 정상 간의 이 친밀감 표시나 셔틀 회담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냐를 한번 좀 다시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민 님이 이렇게 꼬집어 주셨습니다. 일본은 우리가 컵에 절반의 물을 담아 놓으면 그 물을 마시고 더 내놓으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라고 꼬집어 주셨네요. 제이비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이대로라면 식탁에서 김치가 사라진다라는 경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김장 배추의 적절한 생육 환경은 평균 기온 25도 이하, 여름에도 최고 기온이 25도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 뭐 기후 상황 더 설명 안 드려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덥죠. 바로 이 생육 환경 때문에 강원도의 고랭지 지역에서 주로 이제 김장 배추가 재배돼 왔는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곳의 기온도 상승하고 있고 생육 환경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은 20년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처럼 기온 상승이 이어진다면 2090년 강원도 고랭지에서 배추 재배 면적이 사라질 것이라는 예측도 이미 나온 바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빚어지겠습니까? 중국산 김치가 대거 수입되면서 한국의 김치 산업이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요지의 기사가 나오는데, 자, 한국의 김치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경고 기사를 내보낸 언론사는 국내 언론사가 아니었습니다. 어디예요?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김창면 님이 김치 없이는 못 살아요 라고 올려주셨는데 네. 이 보도가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로이터 통신이 한국의 김치가 사라지는 것을 우려하는 기사를 실었다. 여기서 추출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겠죠. 첫째, 그만큼 김치는 이제 세계적인 자랑거리가 되었다.
전 세계인이 아주 사랑하는 음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의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만큼 세계적 걱정거리가 되고 있기도 하다. 기후 변화로 인한 이 배추 생육 환경 변화, 이것이 한국의 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이 두 가지 의미를 모두 끌어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세계적인 음식, 바로 우리의 김치를 보존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도대체 뭐냐? 기후변화를 어떻게 제어하는 게 근본적이겠지만 참 한계가 있는 거고 오래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국은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하네요. 맛이 좀 떨어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것도 국가적 과제가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배 비용도 더 많이 든다고 하던데 근데 당장 비싸진 배추값에 추석부터 겉절이 못 해먹겠다 이런 기사들도 많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장 올 김장도 걱정이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